go go go!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서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해볼까요? 먼저 뜬 인물, 장윤미 변호사는 누굽니까? 저는 되게 정치일선에서 오랜만에 등장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꼽아봤는데 국민의힘의 신임 공관위원장 이정현 전 대표 꼽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전에 정치권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본인이 이 공관위 회의 주재하면서도 일을 하고 싶어서 되게 되게 일을 많이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당 지지율보다 나오지 않는 지역의 이런 그 출마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컷오프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되게 강력한 의지, 그립감 이러면서 존재감을 확실히 좀 드러낸다는 부분에선 정치권의 뜨는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송영훈 변호사는 뜬 인물? 예, 조길형 전 충주시장입니다. 이번 주에 그 충주맨 김선태 전 주무관의 사직과 충주시 유튜브의 구독자 감소가 큰 화제가 됐죠. 이 김선태 전 주무관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유튜브에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그 충주시 공식 유튜브 충TV를 구독자 97만 명까지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김선태 전 주무관의 사직이 지난 13일 알려지고 나서 5일 동안 구독자가 20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김선태 전 주무관을 과감하게 기용하고 권한을 주고 또 파격적인 승진을 시켰던 자치단체장이 조길형 전 충주시장입니다. 보통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한 15년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김선태 전 주무관은 그 절반 정도가 채 안 되는 7년 만에 승진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런 발탁의 리더십 그리고 과감하게 인재를 기용하는 리더십은 참 많은 귀감이 되는데 이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지난달 30일에 충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직을 했죠. 그러니까 김선태 전 주무관도 따라서 사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종류의 리더십이 우리 지방자치에서 좀 더 많이 발현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아마 많은 분들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금주의 진인물 장윤미 변호사.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예. 일단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합니다만 이상민 전 장관,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이제 우두머리 혐의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있어서까지 이게 내란이라는 이유에 있어서는 법원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입장을 냈더라고요. 끝까지 싸우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인물로 이미 기록이 된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네. 송영훈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 제가 참 같은 인물을 금주의 진인물로 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 주에는 어쩔 수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금주의 진인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 계엄 이후부터 일관되게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려왔는데 저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국민의힘은 이 12.3 비상계엄과 그 이후에 있었던 잘못을 제때 바로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말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무기징역 선고된 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다 보니까 물론 이걸 처단형을 계산하고 선고형까지 이르면 유기징역형도 가능은 합니다. 이제 정상참작 감경 등을 통해서. 근데 법정형으로는 가장 낮은 이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고요. 또 장동혁 대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포인트긴 합니다만 논리적으로 상당히 좀 구멍이랄까요? 흠결이랄까요? 납득이 안 된달까요?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계엄이라는 게 절차 실체적 요건을 못 갖췄다라고 해서 그 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건 아니다라는 또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이 형법에 규정돼 있다 보니까 헌법과 관련해서 이 국헌문란이 뭔지도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지 않고 그걸 훼손하는 걸 국헌문란이라고 한다라고까지 돼 있는데
계엄법, 헌법의 계엄과 관련한 절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점이 다 있는데 이게 요건이 아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뭐 찰스 1세를 언급한 부분도 이게 17세기의 왕정을 이야기하는 게 뭐 맞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송영원 그런데 변호사. 찰스 1세 얘기는 저는 재판부가 굉장히 고심 끝에 이 판결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판결문에 넣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400년 전에 영국에서도 왕이 있던 시절에 왕이 결국 의회를 억압하고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르면 처벌받아서 처형당했다라고 하는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민이 선출한 국회를 마음대로 문닫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형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논리적 근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조금 판결문에 대해서 생경하게 느끼신다면 법률가들이 좀 정확하게 통역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양형에 대해서는 왜 사형이 아니냐 뭐 이런 반발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대법원은 판례상으로 사형을 선고하려면은 그 사형 선고가 예외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할 만한 사유가 매우 분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월 19일에 이른바 임병장 사건, 그러니까 고성군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을 마지막으로 사형 확정 판결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심지어 무기수가 교도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를 또다시 살해해서 재판에 넘겨져도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는데 대법원이 그건 사형이 과하다. 라고 하면서 파기환송까지 했거든요. 2023년에 실제로 있었던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선고한다 한들 상급심에서 파기당할 가능성이 높아서 재판부로서는 형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무기징역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그 지도부는 사형 선고 안 한 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 무기징역 이 아쉽다고 이야기 나오는 건 지금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가 않고 근데 윤석열이라는 이 피고인 역사의 단죄를 분명히 해야 되는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거 뭐 법조인들 마찬가지로 사회와 이게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말씀 주셨다시피 사형은 집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영원한 격리를 위한 유일한 방안은 사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형 구형도 됐지만 이제 선고도 이뤄졌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뭐 초범이고 나이가 많다 이런 이유를 대니까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는가? 55세면 사형이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댓글 중에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게 좀 촉법 노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촉법 소년 나이 때문에 이제 봐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형법에 양형으로 참작해야 되는 사유가 기재가 돼 있습니다. 뭐 연령, 환경, 뭐 지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연령이 몇 살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만 65세 이를테면 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훨씬 고령이세요. 고령을 이유로 선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압도하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국민을 상대로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가장 내란에 있었던 바로 직전의 사례는 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한 판단 아니었겠습니까? 전두환 사형 받았죠. 전두환 사형 선고를 받았고 1심에서 그 당시에 전두환 씨의 나이가 만 65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사법부에서도 나이를 이유로 이런 내란에 대해서는 선처한 전례가 없는데 이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점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비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판결문을 전쭉 한번 보셨어요? 재판부 설명자를 읽고 판결문 자체가 10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런다면서요? 그래서 아주 꼼꼼히는 못 봤습니다. 설명 자료는 일단 보셨을 네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서도 이런저런 법률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그 이상한 판결문이다라는 평가를 내놓던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그러니까 약간 모순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계엄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가 내란죄 성립 여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일단 법리에 좀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리력 행사를 되게 자제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또 군을 그 핵심 중에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다. 이건 물리력의 행사를 완전히 강압적으로 종용하고 강권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과연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계속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이 나오는 것 또 같습니다. 계엄을 결심한 시기를 12월 1일로 말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고 뭐 이틀 전. 노상원 수첩은 증거로 채택 안 한 부분도 안 했습니다. 그렇고
그건 어떻게 보세요? 노상원 씨 수첩은요.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본래 증거 능력을 획득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때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안종범 수첩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안종범 수첩은 대법원에 가서도 최종적으로 증거 능력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적은 부분만 인정됐거든요. 그건 경제수석의 업무에 기해서 작성한 일종의 업무 일지 같은 거니까 그 부분은 증거 능력을 획득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노상원 씨는 22.3 비상계엄을 모의할 때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뭐 전직 정보사령관이었다고 합니다만 그러면은 본인이 이런저런 메모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그렇게 쉽사리 부여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은 현재 법리상 어렵죠. 다만 노상원 씨의 수첩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실제로 모의 이후에 구체적인 분비에 나아갔다면 그런 부분이 입증됐을 때는 그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부분에 한해서 법원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정청래 대표의 법원에 대한 공격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민주당 진영에서는 수많은 추측에 기반한 억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그동안 일관되게 말씀드렸죠. 재판 진행 스타일이 그런 것이지 최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드럽게 진행하지만 결국 결과에 있어서 엄벌할 것이다. 결국은 무기징역 나오고 김용현 전 장관 징역 30년 나오고 대체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우리 사회가 사법의 신뢰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논평하고 반응해줘야 돼요. 그런데 무슨 뭐 55세면은 뭐 무기징역이고 55세면 사형이고 65세면 무기징역이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결국은 원하는 대로 사법부를 공격할 만한 빌미가 없으니까 계속 꼬투리를 잡는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마저 있어서 이제는 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면금지법이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죠. 네.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내란죄 저지른 사람은 사면 못하도록 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맞습니다. 국회 3분의 2가 동의하면 뭐 사면하도록 하자 이런 건데 이제 이 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룡이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헌법에 보면요. 79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 반대 해석상 특별 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법안은 특정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국회 5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으라는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에 위반되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것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대로 공포가 될 것이고 헌재에 가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다툴 방법이 있느냐라는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위헌성의 소지 자체가 제거된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하고 나면 수사받고 기소되고 처벌받고 몇 년 지나면 사면되고 이런 일들이 그동안 누차 반복되어 왔어요. 그랬죠. 그러면은 대통령들의 국정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모든 대통령들이 적용되도록 차라리 전직 대통령은 사면을 못하게 한다든가 뭐 어떤 그런 형태의 사면권 제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 권력이 그동안에 사면권을 남용해온 역사는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 작년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사면되면서 굉장히 국민적인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의 사면권을 좀 일반론적으로 제어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모아져야지 1심 판결 나니까 부랴부랴 특정한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사면을 못하게 하겠다. 저는 이것이 헌법의 정합적인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법의 정합적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규정이 있어요?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 대통령의 헌법상의 고유 권한을 국회가 통제하는 부분에 대한 위헌 이분이 심판. 위헌 논란이 이제 따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 뭐 복권을 제한한다는 건 더 전 개인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고 대상을 특정하는 건 안 되고 그렇다면 지금처럼 죄를 특정하는 방향의 위헌 소지는 덜 할 텐데 이게 그냥 죄도 아니고 내란이라는 건
정말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이 구성 요건이 들어가는 건 내란이 유일한 겁니다. 국헌이란 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완전히 교란시키고 해쳤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은데 대통령이 본인의 결단으로 어떤 개인적인 판단으로 정치적인 뭐 맥락에서 사면을 시켜준다? 그게 과연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은 있을 수 있어서 말씀 주셨다시피 아마 이게 대통령의 권한 통제의 의미에서 이게 맞느냐라는 물음표는 계속 있을 거지만 헌재에 갔을 때는 어떤 판단이 내려올지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고등법원 가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담당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없죠. 이미 1심에서 3개의 서로 다른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내란이라고 공통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요. 9명의 직업법관이 의견이 일치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날 밤에 생생하게 다 목격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성격에 대한 결론은 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에서 자연스럽게 뒤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단호하게 절연하고 국민들께 사죄 드릴 건 사죄 드려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단언컨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절연하고 노선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노선을 장세동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전두환 씨를 끝까지 옹호했던 그 장세동 전원 안기 부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비상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정말 보수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소명을 회수당할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좀 해보고요. 이제 뭐 2심 가서 뭐 뒤바뀔 가능성? 저는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부 자체의 한계도 있지만 사건을 딱 본인의 이 앞에 눈앞에 펼쳐진 증거만으로 공소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란을 계획했던 것도 짧게는 이틀 전 그리고 공소장 변경까지 하면서 1년 2개월 전이라고 특검이 이 적시를 했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것도 그런데 이를테면 뭐 하와이에서 한동훈 내가 잡아들이면 내가 뭐 총이라도 못 쏘겠다 이런 건 훨씬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원식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도 안가에 2024년도 3월에 갔더니 그때부터 비상대권 운운하고 또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뭐 자기 부하가 그걸 뭐 듣고 진짜 놀랬다라고 하니까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냐는 그 맥락이 있고 예. 그러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에 드론도 띄우게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돼야 그 실체 요건은 충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봐야 그 흐름과 이 시간선상에서도 정확한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그랬던 거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항소심으로 올라갔고 일반 이적죄는 지금 1심에서 첫 발을 뗐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이건 다 병합을 해가지고 고등법원 단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이걸 큰 틀에서 조망을 해야 정확한 판단이 나온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는 결국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민주당에서 이걸 들고 나왔던 계기가 몇몇 피의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되니까 원하는 대로 영장이 나오지 않는 데 대한 불만으로 비롯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상적인 재판부가 판결해도 지금 국민 상식에 어느 정도 부합하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김용현 전 장관 징역 30년, 한덕수 전 총리는 징역 23년, 100살까지 감옥에 있어야 돼요.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위헌 소지가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것을 굳이 강행했어야 되는가. 이 지점에 와서는 이제 민주당이 한번 돌아보고 성찰할 때가 됐죠. 근데 뭐 아무튼 법안이 통과됐고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 대목에서는 장윤미 변호사가 언급한 것처럼 여러 사건을 병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일단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른바 그 일반 이적죄 사건은 아직 1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내란 사건들은 항소심에 훨씬 더 먼저 올라갔어요. 그리고 석 달 이내에 끝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이 만든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심급에 있는데 어떻게 병합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 자체가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또 그러네요. 그렇다고 기다릴 수도 없고. 자, 1시 31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이현 씨.
네, 고속도로 지나기는 더 수월해졌습니다. 설 연휴 동안 많이 이동했던 터라 이번 주는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다. 졸음운전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도심 구간의 정체를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부산 쪽은 한남에서 양재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지칩니다. 강원도와 이어지는 길들 지금은 크게 불편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은 올림픽대로에 차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공항 쪽으로 잠실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남 쪽으로 방화에서 염창 나들목 쪽으로 정체입니다. 이후로는 여의도 구간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제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한남에서 성수대교 쪽으로는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강변문호 구리 쪽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금주의 핫한 한마디 정리해볼까요? 장윤미 변호사. 사실 제일 정치적으로 주목도가 높았던 건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였는데 그건 어느 정도 예측이 네.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더 이 주목이 됐던 건 사실 장동혁 대표의 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좀 운을 떼시더라고요. 아, 우리 전환할 거다. 그리고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 메시지를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낼 것이다라고 했는데 웬걸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을 들어봤더니 이런 취지였어요. 윤석열과의 절연 주장은 분열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오히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절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정치적 스탠스를 못을 박아서 그 못은 아마 빠지지가 않을 거예요. 너무 땅땅땅 두들겼고 그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도 되물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메시지가 정말 맞는지.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말렸다는 거예요. 기자회견 자체를. 너무 도움이 안 되니까요.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너무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장동혁 대표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송영훈 변호사 금주의 한마디. 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번 주에 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미친 짓을 하면 내가 미쳤거나 그 사람들이 미친 것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다.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인데 이게 누구를 겨냥하는 거냐면 민주당의 이른바 공취모라고 하는 모임이 생겼다고 하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이라는데 이 숫자가 지금 100명이 넘어갑니다. 104명까지 불어났다고 해요.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분들을 겨냥해서 그 모임에 계신 분들은 빨리 나오셔야 한다. 왜 이상한 모임에 들어가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고 저는 이번만큼은 유시민 전 이사장의 말이 지극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소 취소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그냥 뭐 소취하했다가 나중에 다시 소재기할 수 있듯이 뭐 대통령직을 마치면 다시 기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상 공소 취소하면은 다시 재기소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2024년 8월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 공소 취소를 해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이 되면 다시 재기소를 하려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때에만 가능하거든요. 이 다른 중요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 공소 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 또는 조사해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들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 대법원이 이렇게 판시해요. 그러면은 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게이트 사건 공소 취소하면 다시 기소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공소 취소하면 다시 기소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은 권력을 동원해서 이것은 사건을 그냥 암장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100명 넘게 모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저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정치적으로 어떤 동기에서 이런 말을 했든 간에 그 메시지 자체는 이번만큼 분명히 옳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 내의 모임은 즉각 해체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두 가지 이야기 해봅시다.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 보수 언론조차도 일제히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런 건데
근데 진짜 이럴 줄은 몰랐지 않았었어요? 저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앞서도 잠시 언급이 됐었지만 장동혁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절연보다는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매우 마일드한 메시지를 통해서 뭐 절연을 명시적으로 언급은 못하되 어느 정도 시사를 하고 저는 오히려 그것이 이제 국민들께는 매우 비자발적인 절연으로 보여서 효과가 있겠는가를 걱정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절연하자는 사람들과 절연해야 한다. 그러게요.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보건데 이제 장동혁 대표를 더 비판하거나 장동혁 대표에게 어떤 기대를 갖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당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시점에 국민의힘에서 정말 역할이 필요하신 분들은 4선, 5선, 6선 중진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19분이에요. 구속되어 있는 권성동 의원을 빼도 18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국회의원을 해온 세월을 헤아려 보면은 도합 280년 정도 돼요. 그렇게 오래 정치를 하신 분들이 6선의 조경태 의원과 주호영 의원 정도를 빼면은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문장이 있는데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이 유명하지요. 사실은 소명으로서의 정치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 책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할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 4선, 5선, 6선 중진 국회의원들께서 정치를 시작할 때는 처음에 다 각자 소명이 있었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요. 본인들의 소명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돼요. 말로 또 행동으로.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들의 소명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소명도 자칫하면 소멸되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이 중진 의원들께서 당의 중심을 잡고 당원과 지지층을 향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당대표와 지도부를 향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계엄이 일어나고 정권을 잃게 돼서 당 지지층 일부가 정서적으로 상실감이 드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올바른 보수의 길로 가야 된다고 당원과 지지층을 견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대표와 지도부를 향해서도 올바른 노선으로 견인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소명을 증명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런 스탠스를 취해주는 게 너무 고맙죠. 지방선거에는 민주당 왜냐하면 절대평가가 아니라 선택을 하는 거니까 상대평가니까요. 그러면 국민들이 정말 국민의힘은 이 정도면 내란당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란이라고 했고 정권 내내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를 엄호했던 걸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마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지어 반성조차 하지 않고 아직도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데 왜 나한테 답변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라고 하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공간 앞에 가가지고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스크럼 짜고 대통령을 엄호했던 의원들이 계속해서 주류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내란 정당이고 거의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통진당이 해산될 때 기준은 헌법재판소가 내거는 거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담지하는 정당인지 아닌지. 심지어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란 예비 음모는 무죄였어요. 그냥 선동으로도 이런 당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라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저는 훨씬 수위가 높다. 100번 헤아리면 아까도 이제 양향자 전 의원님 나오셔서 최고위원 나오셔서 하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통령이 계속 탄핵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당원들의 트라우마, 아픔 그리고 분노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그 마음을 다스려주길 원하는 당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상당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넘어버렸다. 이건 개인 정치에도 과연 도움이 되나라는 의문까지 이제는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계속 뭐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촉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장동혁하고 갈라서야 한다고까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방선거 전에 국민의힘 지도체제 개편이 가능할 거예요? 아니요. 그 지방선거 전에는 워낙에 그립감이 세고 지금 중진 의원들을 소환하셨지만
지금 몇 차례 쓴소리를 던질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를테면. 그리고 지금도 대안과 그 무슨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이런 쪽에서도 목소리를 내시는데 그게 구심점을 갖거나 새가 커지거나 이런 모양은 지금 계엄 때부터 1년이 더 지날 지금 이 시점까지 국민의힘은 진보하지 않았어요. 퇴행했으면 퇴행했지. 그런 지금까지 아주 좋은 기회도 놓쳤는데 앞으로 선거 임박해서 뭔가의 쇄신을 보여준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희 당 4선, 5선, 6선 예. 중진 의원님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분들께서 지금 당의 상황이 여기까지 오도록 어떻게 보면 수수방관하고 있었다고 보여져요. 물론 그동안에는 제가 최대한 당의 구성원으로서 선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는 공개된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개되지 않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선회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지금 이제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판결에 불복하는 메시지까지 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어디까지 뒤로 갑니까? 당이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생겼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수수방관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께서 정말 다음 공천이나 받겠다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방관하고 그다음에 보수의 노선 투쟁이 모두 다 끝나서 강물이 붉게 물들었을 때 그때 가서야 페이스북에 글 한두 개 올려서 정치적 알리바이를 남기고 다시 공천받겠다라고 하시면은 아마 국민들께서 그 소명이 소멸됐다라는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이 방송을 빌어서 공개적으로 호소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4, 5, 6선들이 나서면 지도체제 바꿀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셨던 분들인데 그래도 당의 4선 이상 중진들이 다 같이 목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정치적 파급 효과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친한계나 대안과 미래 같은 분들만 이야기를 해왔는데 저는 늘 평론은 주어진 그림 안에 없는 것을 꺼내서 보여드리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이 지금까지 이 그림에서 빠져 있는데 사실은 빠져 있으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정치적인 책임 윤리를 다해야 됩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아까 민주당 안에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에 104명이나 참여했다는 거 강하게 송영훈 변호사가 비판했어요. 장미 변호사가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도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소 취소라는 건 기본적으로 검찰의 권한입니다. 그렇죠. 물론 민주당의 공통된 문제의식은 이재명 당시 정치인을 상대로 했던 그 저인망식 수사, 아주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건 통상의 정치, 이재명이라는 세 글자를 빼면 있을 수 있는 어떤 수사의 유형이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단한 강력한 문제의식은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고 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각의 정치인들이 입장을 좀 달리하는 것 같은데 유시민 작가의 어떤 비판의 의도는 그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당이잖아요. 집권 여당이고 본인들이 국회의원이고 그러면 가동할 수 있는 이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가동할 수 있는 다른 여타 수단이 있는 거다. 이를테면 국정조사 그 요건을 맞춰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고 하면은 입법권을 발동하면 되는데 이건 사실 대대적으로 이제 비판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만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건 연판장 돌리고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직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당이고 국민들이 힘을 주셨는데 왜 연판장이나 돌리냐 서명하고 이런 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이제 취지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매우 현실적으로 검찰의 항소 포기, 상고 포기에 정치 권력의 압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 전대미문의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검찰의 항소 상고에 대한 관행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일이 생겼고 그 이후에는 도미노로 줄줄이 생겨요. 위례신도시 사건 항소 포기,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에 대한 일부 항소 포기, 어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상고 포기까지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주요한 권력자나 그 권력자들이 가까이 해온 사람들이 피고인인 사건에서만 유독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온당한 겁니까? 하나 더 짚자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거예요. 왜? 대장동 게이트가 실체가 없습니까? 그 김만배 씨를 비롯한 일당들 1심에서 다 유죄 나왔잖아요.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실체가 없습니까?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는 1심, 2심, 3심에서 공이 다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자체가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판결에 불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1심 판결이라고 해서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는 판결에 불복한 거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이렇게 판결에 불복하고 있는 것도 똑같이 잘못된 겁니다.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상태인데 퇴임 후에 아예 재판을 안 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게 공소 취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굳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라는 게 그 관련 규정을 찾아보면 되게 뭐 세밀하게 어떤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 게 아니라 뭐 검찰이 우리가 기소를 잘못했네 이 정도면은 이제 자체적인 판단으로 하는 건데 이제 공소 취소라는 게 실무에서 대단히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는 있고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뭐 대장동 대북송금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돼 있는 거고요. 그 관련자들에 대한 이제 유죄 판단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인 게 정확한 이제 상황 인식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사실 전부터 나왔었죠. 이제 대선 전부터 있었는데 아주 주류적인 목소리로 민주당에서도 이제 자리 잡았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지금 이 모임이 공소 취소를 되게 이제 내걸었습니다만 처음에 또 이 모임이 생겼을 때는 뭐 또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토 모임이네 어쩐네 뭐 이렇게 이제 프레임화돼가지고 또 접근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점에 저 점에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을 공격하는 하는 수단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뭐 당론이라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 글쎄요. 뜻에 공감을 하는 의원들이 이것도 뭐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취지로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원하는 사람들은 뭐 가입을 해라라고 했을 때 그 의사를 표명한 이제 의원들이 한 104분이 계시는 거죠. 대통령 입장에서도 취임 중에 일을 열심히 잘하고 국민의 좋은 평가를 받아서 퇴임하고 그다음 뭐 사법부의 판단에 그냥 뭐 맡기고 이런 의연한 자세를 갖는 게 낫지 자기 당 소속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공소 취소해달라고 나서는 게 꼭 달갑지만은 않을 것도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양면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아이고. 생각은 듭니다. 아니 그런데 지난주에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총재의 승리라는 표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도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에 대한 영향력은 강해요. 본인이 정말 뭐 의연하게 대통령 임기를 수행하고 퇴임 후에 재판받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적어도 지금 민주당의 3명의 최고위원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아주 충실하게 받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 정무수석을 통해서 의견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임은 나에게도 부담이 되니 당장 해체해달라. 지금 그랬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104명이면은요. 민주당 162명 국회의원의 60%가 넘습니다. 맞아요. 그쯤 되면 당론이에요. 그리고 각자 쪼개져서 교섭단체를 만들면 5개를 만들고도 4명이 남습니다. 이쯤 되면은 사실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가 복당 신청하고 인천 계양을에 나가겠다라고 주소지도 옮기고 뭐 대통령 대변인도 거기 나가겠다고 하고 어떻게 정리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 내 기류는 지금 뭐 여러 정치인과 대비되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선의 방향으로 본인은 이제 선당후사 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당원들의 평가는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첫 대선에 낙선을 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인천 계양에 본인의 5선인가 했던 지역이잖아요. 예. 그 지역을 어떻게 보면 비켜준 거죠. 뭐 양보하고 비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갔을 때 본인은 아마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예.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변수, 이 무죄라는 변수 이전부터 거기에 출마를 계속 저울질한다라는 건 사실상 공지의 사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통 정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약간 스텝이 꼬인 거 아니냐 뭐 일부에서는 그렇게 진단을 하십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천의 시장직에 내가 출마하겠다고 손을 든 현역 의원분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박찬대 의원도 있고 뭐 김교웅 의원님도 계시고 그랬을 때 한 지역은 아마 또 빌 거거든요. 본선을 가면 그러면 인천 계양 문안이 조정될 수 있을 그래서 거다. 이게 그렇게 난이도가 예. 높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나가서 언론들이 이제 그러면 차기 당권에도 송영길 전 대표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 하던데 일각에서는 뭐
당내 지지 기반이 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이야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근데 뭐 정치인의 선택이라는 거는 뭐 그때그때 따라 뭐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근데 말씀 주셨다시피 송영길 전 대표는 민주당에서 항상 어떻게 보면 좀 비주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좀 본인으로서는 개인적인 고초를 겪으면서 왔던 부분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제 역량으로 좀 축적된 부분도 있어서 그러면 내가 당원들 선택을 전당대회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선택도 뭐 본인은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무르익은 논의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시작 단계죠, 뭐. 예, 그렇습니다. 역할이 좀 커질까요? 송영길 전 대표가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도 되고 당대표에 다시 나오면 국민들이 대번에 물을 겁니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돈 봉투 없나? 라고 물으실 거예요. 아니 위법 수집 증거 때문에 아주 운 좋게 무죄 판결, 그러니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네. 그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정말로 돈 봉투가 없었느냐라고 물으면은 민주당에서 과연 누가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고 단언컨대 없었습니다라고 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민주당이 최소한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정치 윤리를 탑재하고 있다면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이야 법적으로 받아줄 수밖에 없다 손 치더라도 선거에 공천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그 어느 지역에도. 그런데 이런 송영길 전 대표가 공천을 받고 선거에 출마하고 나아가서 당대표에 도전을 하거나 혹은 만약에 당선된다면 단번에 6선입니다. 민주당 최다선이죠. 국회의장직에 도전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 정치의 그 책임 윤리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듣고 보니 돈봉투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아마 막후 영향력 행사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민주당이 어느 정도 지분을 넓혀간다는 그러니까. 평가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그렇다면 김민석 대 정청래, 정청래 대 김민석 구도가 되면 누구 편 들까요? 송영길 전 대표가요. 그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마 본인의 결단이 있지 않을까. 본인도 뭐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택을 받았었으니까. 근데 두 정치인과 다 가깝긴 가까워가지고요. 그거는 뭐 본인이 또 뭐 출마한다는 얘기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걸 진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일종의 TMI를 하나 예. 말씀드리면 송영길 전 대표가 그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 책을 하나 번역해 출간했잖아요. 책 제목이 아주 재밌게도 민주당을 떠나면입니다. 미국의 그 털시 게버드라고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정보장을 맡고 있죠. 그 사람이 쓴 책인데 이 털시 게버드는 원래 미국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정보장 맡고 있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가 굳이 그 책을 번역한 내심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마치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상당한 형용 모순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언론에서는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기 지역구를 넘겨주고 뭐 대통령 만들고 뭐 이런 인연 등으로 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해서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 쪽으로 보내려고 한다라는 분석에 의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김민석 총리 쪽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높게 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말씀드리기 두고 봐야 제한되는 된다?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죠 뭐. 네. 거두절미 각설하고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과 마음에 그대 먼 곳에 들으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